6번째,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우리는 앞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한 가지 이치로 사물을 꿰뚫는다는 공자의 핵심 사상에 대해 논어 의령공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자공이 물었다. 한마디 말로 일생토록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서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 것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 대조를 이루는 말이 있다면 성경의 율법이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하나는 부정적인 각도에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하고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각도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이 두 다른 표현 방식 사이에는 어떤 내재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 속에 어떤 문화적인 비밀이 함축되어 있을까? 경영자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시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영국의 정치 사상가 벌린의 두 가지 자유의 개념인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적극적인 자유는 개인이 주체로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소극적인 자유는 개인이 타인의 간섭과 강제를 받지 않을 자유이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가 자기 표현, 자기 결정, 자주 등의 관념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언뜻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정치 철학의 각도에서는 소극적인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강조한다. 적극적인 자유의 가치를 내건 갖가지 그럴듯한 주의와 주장들이 현실에서는 고통스러운 구호가 되고 종국에는 소극적 자유마저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 예는 많았다. 과거에 우리는 언론의 자유는 고사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말을 하지 않을 자유, 거짓말을 하지 않을 자유조차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기독교의 황금률에 비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 더욱 소극적인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소극적 자유를 핵심으로 했던 선진시대 육아 사상이 서양의 고전 자유주의와 같은 개인주의 개념으로 발전하지도 중국 특유의 이성 법치 전통으로 발전하지도 못했을까? 그리고 기독교의 적극적인 자유 이념이 서양의 자유주의 사상과 이성 법치 전통의 확립과 계승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만약 종교의 목적이 사람과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는 것에만 머문다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 소극적 자유에 더 부합할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법치를 위한 가치관의 기초를 제공하고 사회 규범을 개혁하는 일은 종교의 기능 중 일부분일 뿐이라는 점이다. 종교의 더 중요한 기능은 개인의 자아 실현과 완벽의 추구에 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유학이 송대와 명대에 다시 흥성했던 것도 공자의 소박한 인간관계 철학을 일종의 정립된 신앙체계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인을 천리로 삼아 실체론의 단계로 높이고 동시에 도덕적인 자주와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그들은 도덕적 무결성을
개인의 완벽성을 실현하는 유일한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영역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인 소극적 자유가 최선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논의 대상이 개인의 자아 실현과 자기 완벽성이라는 사적인 영역이라면 기독교의 황금률이 더욱 적합하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간의 경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차이는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띈다. 하지만 유학에서는 이 점이 자주 간과되어 왔다. 예를 들어 대학에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구절이 나온다. 보기에는 매우 논리적이고 험잡을 데가 없는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사적인 영역을 처리하는 원칙을 공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것은 지적 오류이다. 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경영학으로 되돌아가서 기업은 공적인 영역인가 아니면 사적인 영역인가? 이것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서양의 학술적 주장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그것은 사적 영역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서양의 대학들은 종종 행정학과와 경영학과를 함께 둔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시스템으로 보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총수를 황제, 전문 경영자를 재상에 비유하는 말은 왕왕 듣게 되는데 이것이 터무니없는 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총수가 황제라면 백성은 주주인가 아니면 소비자인가 그도 아니면 직원인가 공사의 경계가 뒤섞이면 벗어날 수 없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기업을 경영하는 일 사이에 공통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비교는 하면 할수록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많은 중국인들이 기업 경영의 민주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경영자의 전제적이고 민주적이지 못한 태도를 불만스러워한다. 기업 경영은 본질적으로 경영주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경영수단을 취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자유이다. 공적 영역의 개념인 민주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만일 기업주가 방법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소수의 사람들과 상의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결정을 내린다면 이것은 그의 경영 능력이자 리더십이다. 민주화는 전혀 무관하다. 그가 전제적이고 어리석으며 일을 대충 디는 대로 처리해서 회사를 말아먹더라도 그의 자유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유는 책임감 있고 방식을 중시하는 당신의 이상에 맞는 새로운 기업주를 신중하게 찾으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즈니스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의 뒤에는 흔히 자신의 직업을 자기 가치의 실현수단으로 여기는 직원들의 열정이 숨어 있다. 특히 경영자들은 기업을 자기 가치의 실현수단으로 여기는 열정을 지닌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자유의 개념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독교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한 숭고한 열정이 필요하다. 고객을 나 자신으로 여기고 나의 고객인 그를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이 원리는 동료들, 협력 파트너, 투자자, 커뮤니티 등 여러 이해 관계들과의 교류와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각자가 자발적으로 직업 정신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고 선의로 선의를 일깨울 때 사회적 자아 실현의 메커니즘이 가치 창조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룰 때 비로소 비즈니스의 진정한 뿌리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